네, 코스피 134포인트 사상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은 7% 급등 2020년 이후 최대 상승률이라고 하는데요. 공매도 금지로 그동안 크게 빠졌던 2차 전지 관련주들 폭등 나왔습니다. 앞서서 브리핑 들으신 바대로 관련주들 에코프로, BM, 금양, 포스코 퓨처엠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고 뿐만이 아닙니다. 반도체 섹터, 로봇, 바이오, 건설기계 모두 고른 상승 좀 보여줬습니다. 2시간 후면 개장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장이 펼쳐질지 궁금한데요. 자, 오늘 시장 대응에 필요한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순재 루크 투자연구소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또 준비한 이슈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포인트 첫 번째 열어주시죠. 네, 코스닥 시총 1, 2위 종목이 동시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네. 이런 전례 없는 날입니다. 팬데믹 선언 후에 그때 뭐 한창 경기 부양책 쏟아졌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20년 6월이라고 네, 합니다. 그때 그렇죠. 이후에 최대 상승폭. 그때가 이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3년 5개월 만에 다시 한번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네. 외국인이 1조 이상을 사들인 것도 1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좀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시장 전체적으로는 뭐 공매도에 따라서 뭐 큰 폭으로 올랐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금감위에서 뭐 11월 6일서부터가 어제부터였죠. 내년 6월 말까지 이제 전면적인 이제 공매도를 이제 실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명분은 뭐 글로벌 IB들이 이제 불법적인 공매도가 계속 만연이 돼 있어서 이거를 제도 수정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뭐 금감원장은 뭐 발표한 이후에 100여 개 종목이 불법 차입, 불법이 이제 무차익 공매도를 했었던 대상 종목이었다라고 밝히면서 그만큼 이제 광범위하다라는 걸 좀 얘기를 나와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공매도를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주가에 대한 적정성 논란, 특히 이제 시세 조정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겠죠. 이에 따라서 이거에 관련된 감시도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조치를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뭐 어저께 전일 같은 경우 공매도가 이제 금지가 된다라는 그런 발표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100포인트, 134포인트가 올랐는데 이거는 뭐 시장이 증권 시장이 개설된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일일 상승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3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할 만큼 7% 넘는 상승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외국 종목별로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승 종목이 744개, 예. 그다음에 코스피 같은 744개, 그다음에 아니요. 죄송합니다. 코스피가 744개, 코스닥이 1253개였고요. 네. 전일 이제 외국인들이 1조 넘는 그런 이제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근데 전일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였다라는 걸 보면 이거는 대부분 쇼커버리징이 아닐까, 그렇죠. 네, 네. 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공매도 금지 때문에 아마 쇼커버링이 아마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랠리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특히 공매도가 지금 그동안 많았었던 뭐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 그리고 게임, 중국 소비주 관련 쪽으로는 뭐 단기적으로 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말씀을 주셨으니까 지수 밴드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단기 랠리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뭐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보다 조금 그렇다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뭐 지금보다는 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나와 있는 게 뭐 2,500포인트 정도 이렇게 됐는데 뭐 2,550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외국인들이 들어온 자금이 다분히 우리나라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쇼커버 공매도를 못 한다라는 네. 부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만약에 내가 매도한 종목이 올라버리면 계속적인 손실이 발생하니까 네. 쇼커버가 들어온 건데 간밤에 나왔던 외신들을 상당히 많이 보면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네, 뭐 부정적이죠. 굉장히 부정적이고 신뢰도가 떨어지고 조금 기분이 나쁘지만 말미에 2, 3일 있으면 필리핀은 공매도 재개한다는데 이런 식으로까지 비아냥이 좀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소 불편할 것 같아요. 많이 불편하죠. 네. 네, 일단 공매도 자체가 과연 물론 이제
일부에 문제가 있다라는 건 뭐 인정을 합니다. 뭐 그런 인정을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을 없애야 되느냐, 그러니까 공매도 시장을 금지시켜야 되느냐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난 3차례에 걸쳐서 공매도가 이제 실시가 되고 이번이 이제 4번째 차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앞에 3차례는 상당히 이제 그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거를 방어한다는 측면에서 공매도를 일시 금지시켰는데 네. 과연 지금 상황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냐, 또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그 다분히 국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이 됐다라고 지금 외신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요. 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키우는 게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그런 불확실성을 키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전형적으로 이번 사태가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중국 시장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국 시장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이유 자체를 보면 정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뭐 공매도를 일단은 지금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도 같이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그 공매도라는 게 해외 외국 투자자, 뭐 국내에도 그렇지만 뭐 많은 펀드들에서 롱숏 전략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을 사고 그거에 상응하는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이제 숏을 치는 이제 그런 전략을 많이 취하는데 이렇게 공매도를 금지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롱숏 전략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그거를 통해서 이제 자금을 운용하는 그런 이제 펀드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자금을 뺄 수밖에 네.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와 더불어 MSCI 같은 경우도 뭐 선진국 지수 편입을 지금 뭐 계속 지금 추진 중인데 이것도 일단은 한동안은 물 건너갔다. 네, 저는 가능성이 이제 뭐 희박해졌죠. 그렇죠. 일단 뭐 공매도를 지금 이제 지금 뭐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에 따라서 뭐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뭐 공매도 금지가 뭐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 때문,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뭐 공매도는 당연히 지금까지는 뭐 일부라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걸 확대해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확대해야 되는 거와 반대로 이거를 전면 금지를 했기 때문에 일단 뭐 MSCI에 지금 뭐 올해 이제 6월 달에 한번 하겠다라고 했다가 지금 MSCI가 이제 그때 당시에도 내용 중에 하나가 공매도에 대해서 부분 허용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뭐 금지를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도 뭐 불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예. 아마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정책에 대해서 뭐 이것이 좋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뭐 향후 또 이야기해 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우리 증시에 대한 영향 특히나 이 외국인 수급적인 부분을 말씀을 앞서서 해 주셨습니다. 쇼커버링에 따른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또 관련해서 우리 환율적인 부분 어느 것이 닭이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쟁은 있겠지만 지금 서울 외환시장에서 1297원까지 지금 떨어졌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그러니까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서도 지금 영향이 상당히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아요. 환율이 움직인 게 우리나라만 움직였거든요. 네. 그래서 환매수에 따르는 외국인 수급 때문에 움직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펀더멘탈을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보면 다시 1,300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만 또 빠지는 국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11월 중순 이후에 좀 약간 자근자근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시장만 또 이렇게 뭐 왜 우리나라 시장만 안 오르지? 간밤에 미국 주식이 올랐는데 이런 국면이 다소 불편한 시장이 전개될 가능성도 저는 11월 중에 나올 수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참고 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이번 사태로 인해서 만약 외국인의 이제 투자가 만약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뭐 미국 시장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미국 시장에 뭐 연동돼서 아니면 관련돼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 지금 같이 외국인 뭐 투자자들의 이제 투자 비중이 이제 줄어든다든가 하게 되면 단순하게 이제 국내 투자자들 간의 이제 매매 형태로 이제 축소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시장 전체적으로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이번 여파, 특히나 외국인 수급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저희 다음 체크박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차 전지냐 또 반도체냐 지금 우리 시장 주도를 어느 종목이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어제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들의 압승이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10월에
2,300 코스피가 한때 무너졌을 그 블랙 옥토버라고 하는 이 기간 중에도 사실 반도체는 플러스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자, 경기 반등론 조금씩 이렇게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를 지금 보고 점진적으로 좀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공매도 금지에 대한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2차 전지 상승 계속될 것인지 어떤 부분에 오히려 손을 지금 들어주실 것 같습니까? 이번 주를 좀 놓고 네, 봤을 때요. 놓고 온다라고 하게 네네. 되면 이번 주 아마 초반은 2차 전지가 좀 강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후반 이후는 아마 반도체가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그동안 공매도가 집중화되면서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빠진 이유를 보면 과연 공매도 때문에 빠졌느냐라고 보면 그건 아니고요. 그렇죠. 업황이 부진하다라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이제 공매도가 집중화됐다라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후 관계 좀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도 뭐 2차 전지 투자자들의 뭐 보면 이제 관련된 분들이 뭐 여기저기서 뭐 데모도 하시고 뭐 많이 이제 뭐 요구를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를 요구했기 때문에 뭐 네. 정부가 일단 받아들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공매도 비중이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쇼커버리징이 좀 많이 나오면서 뭐 아까 이제 브리핑에서도 나왔듯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금양 같은 경우 어저께 이제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LNF 같은 경우도 25%,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19%, 포스코 DX도 27%.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이제 완성 업체인 뭐 LG 엔솔 같은 경우도 22% 넘게 상승을 했고요. 삼성 SDI가 11%,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도 1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2차 전지와 그동안 엮였던 그렇게 뭐 2차 전지 살려면 조금 하겠다 아니면 뭐 할 것이다 하고 있다 뭐 이런 종목들도 다 어제는 이제 강세를 보였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2차 전지주가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된 EF 중에서 뭐 타이거, 뭐 KRX, 2차 전지, K 뉴딜,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어제 하루에만 54% 넘게 상승을 보였고요. 뭐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도 50%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업황에 대한 부진이 계속 이제 시장에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특히 이제 공매도에 따른 이제 쇼커버링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완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후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이 다시 부각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특히 이제 지금 하락을 했었던 게 3분기 업황 부진이었는데 그렇죠. 이게 내년까지도 이어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상승한 이후에 다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주 초반에는 뭐 오늘도 어쩌면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네. 뭐 환매수가 좀 들어올 수 네, 있으니까 그렇죠. 다소 좀 손실이 나거나 아니면 2차 전지에서 좀 수익이 나온다면 이 기회에 조금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네. 이게 숏커버링, 그러니까 이게 숏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공매도가 없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수급 측면에서 보면 매도세가 그만큼 줄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지금 이제 문제가 얼마 전에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거죠. 영풍재지 네. 대표적으로 공매도 못했었던 종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워낙 시총이 크니까요. 뭐 네, 2차 시총- 전지 시총이 커서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올 초 보면 뭐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러니까 2차 전지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그걸 전부 다 무시하고 그냥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실적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2차 전지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좀 이게 상당 2차 전지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때문에라도 2차 전지가 뭐 중간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해도 수급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과 무관하게 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지속 가능하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버스픽, 셀트리온, 네. 카카오 그 예전에는 조선주, 자동차, 통신주까지
수급으로만 갈 수 있는 장은 아니라고 저는 네. 생각을 뭐, 합니다. 네, 그렇지만 네. 하여튼 개인적으로 보면 한동안은 가능성은 네.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봅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 단기 랠리 혹은 이 랠리의 기관과 강도 자체는 우리가 사실은 예단하기는 힘든 이런 그렇죠. 상황이다라고 네.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반도체 쪽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뭐 KRX 뭐 반도체 지수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10월 달에 한 3% 넘는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그동안 뭐 그 기간 동안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3.9%, 코스닥도 7%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이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그런 기록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삼성전자나 그다음에 SK하이닉스의 이제 반도체 관련된 적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일단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10월달에 이제 매수한 종목을 보면 이제 반도체 관련된 상위 10개사를 모두 순매수를 했고요. 뭐 외국인 같은 경우도 10월 달에 3조 원 넘게 전체 시장으로는 순매도를 보였지만 반도체 부분은 한 200억 정도 순매도. 그러니까 거의 뭐 순매도를 안 하고 그냥 보합 정도에 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하반기 올 상반기 이제 반도체 실적이 일단 바닥을 찍고 이제 턴하고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선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PC나 스마트폰, 데이터 센터 관련된 반도체 수요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낙폭을, 그러니까 하락폭을 좀 줄이고 있다라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수요가 점진적으로 월별 단위로 보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반도체 고정 가격이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3분기에 낸드 플래시 가격을 한 10% 정도 인상을 했는데요. 아마 내년 초에는 한 20% 정도 인상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뭐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낸드 감산에 따라서 일단 가격이 조금 관련된 효과가 서서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DDR4램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하방이 일단 그러니까 좀 더 떨어지지는 않고 지금 하방을 이제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DDR5 D램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D램 같은 가격도 뭐 조금씩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뭐 HBM3 그다음에 DDR5에 대한 매출이 올해보다는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마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내년 정도에는 뭐 일단 분기 단위로 흑자는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그 반도체 또소 같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던 무슨 이야기가 말씀하시나요? 업황 바닥에 대한 시점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미뤄졌기 때문에 회의론도 예. 좀 있었는데 그렇죠. 이번 공매도 금지로 반도체 주가 탄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근데 반도체는 공매도 금지의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은 조금은 적을 네, 수 그렇죠. 있어요. 네. 삼성전자는 하나의 지수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긴 좀 어렵고 그동안에 조금 반도속이 됐다라는 거는 경기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수출이 그렇게 크게 개선이 안 됐었던 네,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그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돌고 아직 그렇게 막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도체 쪽은 바닥은 잡은 건 맞다. 이 정도의 컨센서스는 형성이 돼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반도체 관련돼서 일단 10월 달 뭐 수출 데이터를 본다라고 해도 네. 일단 뭐 작년 대비 한 2% 정도 감소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올 들어 이제 가장 감소폭이 이제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반도체 수출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특히 이제 중국발 이제 반도체가 이제 수출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더 키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뿐 아니라 실제로 디램이나 낸드 현물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 글로벌 전체의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움직임은 확인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에 대한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우디와 러시아가 연말까지 감산 결정을 유지하겠다. 사실은 앞서서도 뭐 12월까지 연말까지는 네. 감산을 하겠다. 하루 100만 배럴 감산에 네. 대한 부분은 밝혀온 입장이었습니다만 다시 재확인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국제 유가 상승 압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열어놓고 봐야 될까요?
일단 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중동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과연 이제 중동 부분이 얼마만큼 이제 확전이 될 것이냐. 그리고 가장 지금 뭐 시장에서 염려하는 거는 이제 이란의 참전 여부가 이제 가장 시장의 관심사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만약 이란이 이제 참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최악으로 이제 뭐 받게 돼서 뭐 호르무즈까지 이제 연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 원유 가격이 한 150배럴당 이제 150달러까지 충분히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뭐 일부 뭐 글로벌 IB에서는 뭐 250달러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만큼 이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지금 뭐 전체적으로 뭐 미국이나 뭐 중동 지역의 중동 국가들 같은 경우도 이게 확전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이와 더불어 이제 관심이 되는 게 뭐 사우디가 과연 감산을 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뭐 100만 배럴 정도 뭐 계속 감산을 올해까지 하겠다. 뭐 일부 보도는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럼 감산이 뭐 사우디 선에서 멈추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동 정세가 좀 안정이 되고 현재 뭐 지금 그 원유를 이제 많이 생산하고 있는 이란 같은 경우도 뭐 이전보다 많이 생산을 했고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원유 같은 경우도 지금 수출을 확대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원유에 대한 그 가격은 뭐 상승보다는 현재 수준에서 머물거나 아니면 소폭 하락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지금 70달러 이하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만약 70달러 이하로 되면 오펙 플러스에서 원유 감산에 대한 논의가 다시 좀 진행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뭐 사우디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뭐 네옴시티와 같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우디 내에 이제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라도 원유 가격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해야 되는 거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전비 마련을 위해서 일정 그 가격대 이상의 원유 가격이 필요로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상황에서 원유 가격은 뭐 크게 뭐 빠질 것도 아니고 또 크게 올라가지도 않나 아마 옆으로 박스권에서 횡보할 가능성은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국제 유가라는 변수는 잠재적으로는 엄청난 여파를 미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죠. 그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희가 뭐 유보적으로 일단은 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크다고 보기는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국제 유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월가월부를 통해서 저희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개상전 체크리스트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임순재 대표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